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11월 달 주식시장은 상당히 급반등을 해서 그죠? 우리가 10월 달에는 풋콜 레이쇼 보시면서 많이 이제 걱정도 하시고 했었는데 결국 풋콜 레이쇼에서 보내줬던 이 공포 신호가 탈출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울 때 주식을 싸게 사는 기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홍콩 ELS 때문에 또 길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ELS 때문에 날마다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있다. 21년 4월에 국민은행에서 이제 가입을 하셨다라고 돼 있고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게 제가 글을 읽으면서 또 충분히 느껴지고요. 미국에 계신 분도 어제 카톡으로 저한테 ELS 부모님이 또 ELS 가입하셨는데 걱정이 많으시다. 이거는 또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를 찍어가지고요. 네, 답변을 올려놓을 거고요. 지금 요 보시는 부분이 홍콩 H지수죠. 네, H지수인데 ELS가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게 요 2016년 요때 하고요. 2008년 직후 8년에 뭐 요런 때가 있었었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가만히 계시고요. ELS는 중도 환매를 하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 2월이나 이분처럼 내년 4월 달까지 기다리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일단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인데요. 어제는 이제 찰리 몽거 부회장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또 한 명의 비보는 아니죠. 이분도 100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께서 별세를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워낙 뭐 역사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워낙 제가 어릴 때였었기 때문에. 근데 워낙 이 그동안에 100년 동안의 이 역사에 굵직굵직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가 만난 지도자가 세계 현대사였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고도의 외교 전략과 기술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 정치에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 학자이자 외교 전략가였던 헨리 키신저가 29일 별세를 하셨네요. 그가 퇴임 후 세운 국제 지정학 컨설팅 회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이날 존경받는 미국 학자이자 정치가인 헨리 키신저가 커넥티컷주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발표를 했고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은 존 F 케네디 시절부터 조 바이든까지 전 현직 미국 대통령 12명에게 외교 정책을 조언을 했고요. 케네디 백악관의 실무자를 거쳐서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도 기용이 되셨고요. 닉슨 행정부와 제럴드 포드 행정부 국무장관으로 연속 재임하면서 1970년대 미국 외교 정책의 틀을 짰으며 그 결과 세계 역사를 빚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익과 여기 사진이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1971년 베이징에서 조은라이 중국 총리와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고, 예, 약간 더스틴 호프만인가요? 약간 젊으셨을 때는 그렇게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만 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973년 서울에서 박정희 대통령과도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 뒤에 좀 얼굴 인상 강하게 생기신 분이 아마 차지철 옛날에 경호실장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자, 그리고 73년에는 파리 레둑토 북베트남 협상 대표로 파리에서 레둑토라는 북베트남 협상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이 있고, 75년도에 워싱턴에서 마그릿 대처 영국 보수당 대표와도 만나셨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뉴욕에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과 또 만나셨네요. 2007년에는 모스크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으셨고, 94년에는 요하네스버그에서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과,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악수를 하시는 장면인데, 이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 되게 밝습니다. 보통 다른 정상회담하고 이래 악수할 때 보면 이 표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보면 반가워 하는지 아닌지 얼굴에서 다 드러나는데 되게 반갑게 악수를 하고 계시네. 그냥 연역 다 이 기사를 다 읽으면 좀 그러니까 연역을 읽어보니까요. 1923년에 독일 남부 바이에른의 피에르트에서 유대인으로 출생. 1923년 5월 27일생이시네요. 그리고 38년도에는 독일 나치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셨군요. 나이 15살에 이주하셨고, 43년에 미군에 입대를 해서 통역관으로 독일의 파병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파병을 갔었고요. 그리고 1950년에 하버드대 정치학 전공 졸업을 하셨고, 54년도에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네요. 69년에서 75년도 리차드 닉슨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을 하셨고, 71년 7월에 중국을 극비 방문해서 조원라이 총리와 회담을 했고, 요 회담을 바탕으로 1972년 2월 21일 날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과의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었네요. 73년에서 77년에는 닉슨 행정부 및 제러드 포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하셨고요. 73년 베트남전 종식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또 수상을 하셨었군요. 82년에는 컨설팅 업체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를 창업을 하셨고, 작년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에서 또 20년 가까이 모교에서 강의도 하셨었고요. 보니까 유족으로는 50년간 함께한 낸시 맥긴스 키신저와 첫 결혼해서 낳은 두 자녀 데이빗, 엘리자베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와 엘리자베스, 아들과 딸 이렇게 두 자녀가 있으시군요. 쭉 다시 올라와 가지고요. 요 닉슨 대통령 때 시절 요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국익과 세력 균형을 최우선시하는 극단적 현실주의자로 외교 정책에서 도덕적 완벽을 요구하는 나라는 완벽도 안보도 이룰 수 없다면서 도덕보다는 힘의 우위에 기반한 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인권 등 미국의 가치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난 세기 후반부 가장 논란이 많은 미국의 외교 정책가라는 평가도 있었네요. 초기 저서 백악관 시절 화이트하우스 이어즈라는 제목의 책에서 고인은 미국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으며 오직 국익만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마오쩌둥 초대 중국 국가 주석부터 시진핑 현 주석까지 중국 최고 지도자 모두를 상대한 유일한 미국인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네요. 그리고 키신저는 적대 관계였던 중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냉전 시기에 지속된 주계 장막 을 걷어내고 1972년 2월 역사적인 미중 수교를 끌어냈습니다. 7개월 전 파키스탄을 방문해서 몸이 아파 휴식한다며 기자들을 따돌리고 극비리에 베이징으로 날아가 조은 라이 총리와 만나서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 간 정상회담을 조율했었고요. 앞서 미국 탁구 대표팀이 중국에 초청받아 친선 경기를 벌인 이른바 핑퐁 외교로 양국 간 화해와 물교류에 물꼬를 텄다. 예, 옛날에 이 핑퐁 외교 요 말 많이 썼었는데 그게 미중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앞서서 미국 탁구 대표팀이 중국에 가서 이 탁구 친선 경기도 했었었네요. 냉전 시대 외교 정책으로 힘의 균형을 주장하면서 소련과 베트남 등 공산주의 진영을 상대로 데탕트 긴장 완화를 추구를 했었고요. 소련과는 핵 군축의 기초가 된 전략무기 제한 협정과 미사일 방어를 제한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 협상을 이끌었고 한 나라가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나라의 절대 불안을 의미한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1973년 베트남 정부와 휴전 협정을 체결해서 미국을 베트남전 장기화라는 수렁에서 건져냈었고 이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군요. 지연 전술을 펼치는 북베트남과 패전 책임을 뒤집어 쓰기 싫은 닉슨 대통령 그리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의 틈바구니에서 미국의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전쟁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이 베트남 협상 대표이었던 레드크토와 함께 그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1970년대 초반 4차 중동 전쟁, 욤키프르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 아랍권을 오가면서 중재에 나서서 셔틀 외교라는 말이 다 이때 탄생을 했었군요. 자, 그늘도 있는데 1970년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이 당선되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 쿠데타를 부추긴 일이 대표적인데 국민의 무책임함 때문에 한 국가가 공산화되는 것을 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느냐면서 칠레 유권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면서 합리화를 했고 베트남전 당시에는 베트콩 소탕을 내세워서 캄보디아의 비밀 폭격을 승인해서 민간인 5만 명이 숨진 배후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75년에는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을 승인해서 주민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스스로 꼽은 장수 비결은 호기심과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꼽은 장수 비결은 호기심과 자신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드는 거랑 나이가 들지 않은 우리 아이들과 노인 이렇게 이제 제가 비교를 해보면서 정신적으로 늙는다는 건 뭘까? 물론 기억력, 집중력 이런 게 다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 호기심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새로운 거 뭔가 해보기 싫잖아요. 왜냐하면
약간 어려우니까. 그래서 귀찮아서 자꾸 외면하고 그러다 보면 뭐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 새로운 전화기 나 옛날 전화기가 좋아 하면서 이제 안 바꾸게 되는 게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네, 힘드니까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이걸 막 새로 익혀야 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호기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려면 신문을 그죠. 예, 이렇게 신문을 계속 읽다 보면 세상사에 대해서 이제는 용어들이 익숙해지니까 한 1년 신문을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용어가 익숙해지니까 좀 편하게 신문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경제 용어 같은 거. 네, 그러면서 이 신문이 편해지면 계속 습관적으로 이제 신문을 보게 되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고 AI가 뭐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이 세상의 변화를 계속 따라간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이 정신적으로 장수를 하는 또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헨리 키신저도 호기심과 자신감 두 번째가 이 자신감이네요. 야. 오늘 참 요 기사 읽기를 참 잘했네요. 자신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자신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모든 일에 사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옛날 같지 않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시큼시큼하고 뭐 속도 안 좋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러면 사람 만나는 거에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자신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네요.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는데 74년 박정희 대통령과 포포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국무장관 자격으로 배석을 했었고요. 은퇴 후에도 방한을 해서 노태우부터 박근혜까지 전직 대통령을 예방해서 한반도 외교 현안에 대해서 조언을 하셨고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나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고 당시 고인은 대통령 참모들에게 99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비결 3가지, 한 가지 더 있네요. 호기심과 자기 확신 그리고 타고난 체질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보면 슈퍼 유전자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저렇게 담배 태우시고 술 드시는데도 보면 건강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보면 그걸 우리가 뭐 슈퍼 유전자 타고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체질, 네. 타고난 체질은 뭐 체질은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자기 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호기심하고 좀 자신감, 자기 확신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기사를 넘어가려고 했더니 AI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참 돌아가시기 전에도 AI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99세에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호기심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또 책을 쓰거나 언론 인터뷰에 나서면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며 영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유지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네요. 마지막으로 노력으로 얻기 힘든 비결이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체질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You got to have good paren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시진핑이 바이든에 조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키신저는 중국인의 라오펑류, 라오가 아마 늙을 노자의 펑류, 친구라는 거죠. 오래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대 외교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타계 소식에 전 세계에서 추모가 쏟아졌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전을 보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키신저 박사는 중국 국민의
라오펑유. 네. 적혀 있네요. 오랜 친구이자 좋은 친구였으며 중미 관계의 개척자이자 건설자였다면서 조전 소식을 전했고요. 그는 오랜 기간 중미 관계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표했으며 100여 차례 중국을 찾아 중미 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역사적인 공헌을 했다면서 중국 국민은 키신저 박사가 중미 관계에 쏟은 진지한 감정과 중요한 공헌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왕 대변인은 왕이 정치국 위원 겸 중앙 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조문을 또 따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그죠? 네,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뚜렷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잃었다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이렇게 트위터에 남겼네요. 장관으로 있는 동안 그가 보내준 은혜로운 조언과 도움에 항상 감사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비범한 삶에서 얻은 지혜를 끝없이 베풀었다 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요. 글로벌 아이, 중국의 블랙리스트, 그 후 2년이라고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께서 쓴 기사입니다. 자, 2년 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묻혀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이든의 취임 선서가 끝나자마자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정권 당시 인사 28명을 무더기로 제재한 것인데 그 제재 대상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데이비 스틸웰 전 동아태 차관보 그리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포함됐다네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학살을 비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기원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당시 환구신보는 폼페이오를 둠스데이의 광대라고 부르면서 최악의 국무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네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됐고요. 이들과 관련된 회사나 단체의 중국 사업도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여행 안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는데 당시에도 워싱턴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사회이사나 고문을 뽑을 때 중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을 꺼릴 수 있다면서 이들이 퇴임 후 특정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네. 얼마 전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던 한 고위 인사를 만났더니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에 책상을 놓을 수는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고 중국 자본의 눈치를 보는 월스트리트에서는 아무도 이들에게 자리를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심지어 강연자로 초청하는 일도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참모들에게는 퇴임 후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는 게 목표라고 이 인사가 기뜸을 해줬다네요. 중국의 강경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극단적인 표현을 삼가하고 계속 정상급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봤다 합니다. 물론 순전히 공화당 측의 시각일 수도 있는데 한미일 동맹에 올인하면서도 좀처럼 중국과는 접점을 못 찾는 우리 입장에서도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중 정상과 중일 정상이 모두 따로 만났고요. 한중 정상회담만 불발된 것을 두고 그저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한가하게 들린다. 그러네요.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총리하고도 만나고 다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윤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악수 장면이 없었네요, 이번에. 패권 대결의 혼란이 끝날 때쯤 다들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만 출구 없이 무작정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중국의 블랙리스트. 네. 그 다음은요, 현대차 레벨 3 상용화를 연기, 더디게 가는 자율주행 왜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중에 한 부분이 이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니까 그죠?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AI가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더디게 가는 자율주행 왜? 저는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짝꿍으로 불리는 자율주행 기술의 한파가 찾아오고 있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제어가 가능한 전자부품이 크게 늘어나기에 자율주행 기술도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으나 현실은 달랐다. 현대차 그룹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계획을 연기를 했고 기아는 올해 말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인 EV9 GT를 선보이려고 했으나 이를 미룬 것이다.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한 3-4개월 전에 읽으면서 야 벌써 레벨 3가 상용화 된다고? 저도 약간 놀랬었는데 미뤄진답니다. 기아는 EV9 GT 계약자들에게 인도 시점을 구체화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레벨 3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데 기아가 EV9에 적용하려 했던 자율주행 기술은 HDP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이라고 불리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레벨 3, 레벨 2, 레벨 1 또 좀 우리가 또 벌써 다 까먹었습니다. 여기 표에 나옵니다. 이 표를 보면요. 자율주행의 기술 단계 레벨 이게 위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아주 고도화된 기술인 거죠. 자, 레벨 1은 운전자를 약간 보조해 주는 거. 지금 현대차에도 보면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네, 외제차에도 많이 달려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 등으로 크루즈 컨트롤 해놓으면 고속도로에서 110km 딱 해놓으면 110km로 알아서 가고 앞차가 좀 속도를 줄이면 속도를 같이 줄였다가 또 가면 또 속도를 높이고 그런 크루즈 컨트롤이 레벨 1이고요. 레벨 2는 부분 자동화인데 거리를 유지해주고 속도를 또 제어해주고 현재 대부분의 자율주행차가 요 레벨 2 단계라고 합니다. 아직은 테슬라가 2.5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레벨 3는 어느 정도냐면 아까 이제 손을 떼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조건부 자동화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 주행이고 위험 시에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어 주체가 이 중요한 건데요. 이 차를 제어하고 있는 게 레벨 2까지는 운전자가 제어 주체이고 시스템이 보조를 해주는 거라면 레벨 3부터는 시스템이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벨 4로 가면 고도화된 자동화라고 해서 대부분 도로에서 이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특정 조건에서 인간의 제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레벨 5는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아예 필요 없고 시스템으로만 가고 레벨 5에서는 그냥 자율주행 해놓고 자도 되는 게 레벨 5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현대차도 EV9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제네시스 G90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를 무기한 연기했고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도로 주행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겼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찾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성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레벨 3 수준을 벗어난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직 먼 미래다. 기술 장벽이 여전하고 특히 주간보다 광량이 적은 야간 주행 조건은 자율주행차에 더 취약하네요. 올 8월 세계 최초로 24시간 달리는 무인 택시 크루저가 도입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야간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자의 또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 기술 순위도 이 표로 정리를 잘 해오셨네요. 이 기자분이 누구시죠? 강기현 기자님이시네요. 자,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 기술 순위, 우리 주식하는 사람은 이 경쟁 구도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이 산업의 성장성에만 그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버피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죠. 자, 2019년도 1등은 웨이모였습니다. 구글. 그리고 2020년에도 웨이모 구글, 21년까지 웨이모 구글이었는데 23년에는 인텔의 모빌아이가 1등이 됐네요. 어제 이 반도체 관련돼서 이승우 센터장이 오셔가지고 주경야도 그걸 찍었었는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인텔은 옛날에는 정말 외계인들이 인텔에서는 일을 한다. 네, 25년 30년 전에는 그런 평을 듣다가 지금은 외계인들 다 떠나고 왜 이렇게 인텔이 병자가 되었지? 요런 느낌인데 이 변수가 있네요. 자율주행에 있어서 인텔의 모빌아이가 1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는 인텔은 당분간 안 봐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2등 업체도 지금 2등이 이제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가 2등이 됐고요. 3등은 바이두네요. 중국의 바이두. 4등이 GM의 크루즈. 5등이 현대차 그룹 액티브에서 모셔널이라고 있고요. 6등이 엔비디아, 7등 오로라, 8등 위라이드, 9등 죽스, 10등 게틱, 11등 뉴로, 12등 오토엑스, 13등이 오토노머스 A2G, 14가 메이 모빌리티, 15가 포니 AI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요. 근데 왜 테슬라가 없죠? 2021년도에는 테슬라가 여기 15등으로 돼 있는데 좀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0월 말 크루즈 로봇택시가 공공도로를 운행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운행 중단 명령을 내렸네요. 지난 10월 3일 샌프란시스코 시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인명사고가 결정적인 계기였는데요. 당시 한 여성이 보행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반 차량에 치인 뒤 차선으로 넘어졌는데 이때 해당 차선에서 다가오던 로봇택시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로봇택시는 여성의 몸에 닿자마자 브레이크가 작동했지만 좀 늦은 것 같으네요. 사고 이후 카일 보커트 크루즈 최고 경영자 CEO가 사임을 했고요. 크루즈에 투자한 제너럴 모터스 GM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는 중이고요. GM은 지난달 29일 크루즈 임직원에 대한 감원과 함께 예산 축소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메리 바라 GM CEO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크루즈에 대한 실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신뢰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로 미래차 개발에 적극적이던 GM의 장기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그런 평가네요.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전망이라고 돼 있는데 2020년에는
제한적인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이 1,500억 수준인데 2030년이 되면요 8조 정도로 엄청 늘어나네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은 지금은 15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2035년 되면 14조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보험이나 법적인 문제는 현재 제도를 보완하면 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제조사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Full Self-Driving 12 버전을 배포해서 시험하는 중이고요. 이번에 배포한 FSD는 레벨 3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FSD를 정식으로 출시하면 자율주행 기술은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자율주행 업체 기술 순위에서 왜 여기 테슬라가 왜 안 들어가 있죠?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중국에서 흑연을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했고 배터리 업계 5개월치 재고를 지금 확보를 했다고 돼 있는데요. 예전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당시 대세계 수출 증감률 여러 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요 밑에 국내 배터리 3사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배터리 협회 등이 참석을 해서 흑연 공급망 점검 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 했었네요. 자, 흑연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중요한 만큼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 모으셔가지고 회의를 한 거네요. 블룸버그 N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의 73%가 흑연만을 썼는데요. 요즘 실리콘 음극재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쭉 돼 있는데 최근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사례를 볼 때 다소 기간은 걸리더라도 흑연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중국 정부도 지난달 베이징에서 한국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고 중국 법률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신뢰할 만한 기업에는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여기 표에 보니까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흑연 수입 의존도가 나오는데요. 2020년도에 천연 흑연은 90.7,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97.7이네요. 그리고 인조 흑연도 84%를 수입해 오다가 지금은 94.5. 그냥 중국산 흑연을 다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대중 의존도가 높아서 수급 리스크가 여전한데 모잠비크, 일본 등으로 당장 수입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처럼 중국이 흑연 수출 통제 대상 목록을 조정한 2006년 9월에 중국의 대세계 흑연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4.4%나 급감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시네요. 중국이 고순도 흑연을 잘 만들고 비용도 싸다 보니 당분간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의 수출 통제가 미국을 겨냥한 것인 만큼 국내 수요 충당은 아직 큰 걱정이 없지만 향후 미국에 공장을 둔 국내 배터리 업체의 흑연 수입이 차질을 빚을 간 위험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장상식 무역협회 동양분석실장께서 얘기를 하셨네요.
강천구 인하대 교수님은 한국과 멀지 않은 동남아 등에서 천연 흑연을 확보를 하고 국내에서 인조 흑연과 음극재를 만드는 식으로 가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도 흑연 자금률을 높이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국 반도체 중국 공급망에서 독립 최소 10년이 걸릴 것. 예, 반도체 오디세이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야,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그 전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축적이 돼서 수많은 나라에서 발견 또는 발명된 기술이 정말 인테그레이티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집접회로 할 때 다 이렇게 집접이 돼서 요만한 반도체가 나오구나라는 게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렇게 위협이 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젠슨 황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미국 칩 제조업체가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독립하는 데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예? 미국 칩 제조업체가 중국으로부터 공급망을 독립한다. 이 다른 얘기네요. 미 반도체가 중국 공급망에서 독립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릴 거다. 네.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른 얘기다. 그죠? 자,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타임즈 주최 딜북 서밋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는 엔비디아 제품이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부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망을 했고요.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여정 공급망 독립을 가야 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공급망의 완전한 독립은 10년에서 20년 동안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네요. 첨단 반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아서인데 엔비디아의 AI 칩은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정도 되고요.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성능을 기존보다 낮춘 중국 시장 전용 AI 칩을 만들어 거래를 이어왔죠. 미 상무부는 지난달 수출 금지 품목을 저사양 반도체까지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엔비디아는 강화된 수출 규제 조치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GPU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적 문제로 출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 외에도 AMD, 인텔 등의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지금 제한하고 있고 이에 중국에서는 자체 개발한 GPU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는 이달 초 화웨이가 개발한 AI 칩 1600개를 주문해서 이미 절반 이상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젠슨 황은 AI 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 인간의 지능과 비슷한 수준의 AI가 5년 안에 등장할 수 있다라고 인간의 지능과 비슷한 수준의 AI가 5년 안에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AI 칩 가동에 필수적인 HBM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그간 하이닉스가 독점했던 엔비디아 물량을 두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고 이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세대 제품 HBM3가 엔비디아 샘플 검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네요. 엔비디아는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서 SK 하이닉스 외에도 삼성과 마이크론으로부터 HBM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 중이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추가로 연내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제목은 미국 반도체 중국 공급망에서 독립하는 데 최소 10년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젠슨 황이 했다라고 하면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커버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몸의 신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날이 많이 쌀쌀해졌지만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